최근에 푸틴이 그런 얘기했죠.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 푸틴 직접? 푸틴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금의 시가총액 넘을 수 있나요?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미국의 좀 다른 국가도 여쭤보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건 제가 봤을 때 약간은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요? 네, 그 관련자분들이 바이어스. 바이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 이제 바이낸스가 어딥니까? 이분이 중국이 전략적 준비 자산을 비트코인에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화 전략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공약 중 하나인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화 도입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가상 자산 관련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분이 여러분 바이낸스 전 최고 경영자는 사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중국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또 모아간다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이제 중국, 러시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 미국의 그 앞서 말씀드린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처럼 전략적으로 좀 비축을 하자라는 얘기는 지금 일부 국가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브라질도 그게 지금 법안을 낸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이번에 냈고요. 사실 중국 러시아 냈어요? 예, 중국은 아직 없어요. 중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오짱펑 전 바이낸스 CEO가 이제 그 어떤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그냥 한 거고 현재 액션이 실제로 있는 것은 러시아, 브라질 그리고 일본의 또 사토시 의원이라고 이름이 사토시 또 사토시 의원이 또 그 얘기를 지금 평행 이론 같은 느낌인가요? 내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사토시 누군지 아시죠? 네, 지금 그래서 주요 국가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좀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법안을 내고 있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 비트코인을 택하려고 한다면서 나온 게 러시아 하원 의원인 이제 안톤 트카체프가 지정학적 리스크 제재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무부 장관에게 법정 앞에 전통적 국가 준비금과 유사한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제출했는데 제재받는 국가의 전통적 국제 결제 시스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국제 무역의 유일한 도구이다. 기존 외환 무역 방식은 글로벌 제재와 인플레이션 변동성에 취약하다. 이는 러시아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과 준비금 대체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걸 했네요. 말씀하시죠. 메모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를 해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특히 러시아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기존의 국제 무역이라는 거는 스위프트 망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자금 결제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위프트 망이라는 게 완전히 미국 중심의 망이에요. 미국이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럼 미국 눈밖에 나면은 끝나는 거지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난 여러 국가들이 뭐 수년에 걸쳐 가지고 경험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 달러 채권 갖고 있던 거를 팔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자금 써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전에 이란 같은 경우도 뭐 핵 개발하고 하는 걸로 이제 12년도 또 18년도였나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스위프트 제재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또 북한입니다. 북한은 아예 스위프트망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그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결제 시스템에서 지금 배제된 경험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회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러시아도 이 크립토 관련해 가지고 이미 연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푸틴이 그런 얘기했죠.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푸틴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한 의원이 그 법안 낸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하게 되면 사실 또 다른 나라로 또 퍼져 나가잖아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되는 비트코인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총 발행량이 이제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 특성상 한마디로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건데 이게 가격 상승으로 조정을 겪겠지만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는 거는 참 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2,100만 개로 비트코인의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비트코인을 갖고자 하는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국가든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은 그냥 피할 수 없는 거로 보여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일반 사람들도 좀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 생각했는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1억 한 3천 정도 있다가 우리 계엄령으로 인해서 잠깐 8,800만 개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럼 당연히 가지고 있는 분들 공포감 가진 분도 있었겠지만 아예 없던 제 일반 지인들이 그때 굉장히 사고 싶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살 걸 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했는데 안 사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업비트로 비교를 하면 K뱅크를 통해서 업비트로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서 넣어야 되는데 K뱅크에 돈이 들어갔는데 업비트에서 K뱅크 돈이 안 들어와죠. 서버가 너무 복주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은 많이 바뀌었는데 네.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이제는 그게 부담스러운데 사고는 싶은 심리가 옛날에는 좀 다르게 네. 있긴 하구나라는 맞습니다. 거를 좀 느끼긴 했어요. 비트코인 주겠다고 하면 안 받겠다는 사람은 이제 없겠죠. 거의 없겠죠. 이게 사실상 돈이라고 다들 생각을 이제는 하니까.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나요? 트럼프가 말한 금의 시가총액 넘을 수 있나요? 예, 그거는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금이 그동안 선호됐던 이유는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장 신뢰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여러 광물들 중에서 금이 그 기능으로서 가장 좀 괜찮더라. 네. 변색도 안 되고 오랫동안 보관해가지고 가져가기에 좋겠더라라고 사람들이 이제 다 동의하는 과정에서 금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저도 사실 금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뭐 금 실물도 많이 사보기도 하고, 골드바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뭐 종로 가가지고 뭐 네. 그런 거래들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도 뭐 골드바 좀 있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같이 경험을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해보면서 느낀 거는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 보관부터가 부담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촬영할 때 한번 들고 와주세요. 골드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 그렇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 그래요? 볼 일이 그렇게 흔치 않죠. 그렇죠. 누가 집 있어도 보여주진 집 구경 않으니까. 갔는데 네. 잠깐 와봐, 이거 골드바야. 하겠어. 그리고 보관도 부담되지만은 네. 가지고 이동하는 거는 더 부담돼요. 이렇게 바 하나를 갖다가 들고 다니려고 하면은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저기 종로 시장에 가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양복 주머니 안쪽에다가 이제 골드바를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한 2개 정도만 넣어도 이 주머니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지. 근데 2개면은 뭐 당시에 지금으로는 2억이 넘는 돈인데 당시에는 그보다는 좀 더 쌀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제약이 있고 또 국경을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 해외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거는 더 문제거든요. 다 검색하고 하면 가지고 나가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가지고 들어와도 문제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나 뭐 중국 같은 경우 보면 금을 아예 가지고 나가는 거는 철저하게 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금을 우리가 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 쓰려고 해도 아주 잘게 나눠 가지고 거래하기가 또 어려워요. 뭐 통째로 골드바라든지 뭐 금부치 같은 거 있는 거를 통째로 거래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보관하기도 훨씬 용이하고, 그리고 뭐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만 10,000원어치, 50,000원어치만 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낫고, 그래서 금의 시총을 넘을 걸로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삶이 디지털로 너무 많이 이동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휴대폰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디지털 라이프의 좀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사용을, 저는 아이폰 쓰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 썼는가 이렇게 보면 뭐 10몇 시간씩 썼을 때도 있어요. 늘 붙들고 다니니까. 네.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고 뭐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유튜브를 볼 때도 있고 전화 통화할 때도 있고 뭐 업무적인 것들을 휴대폰으로 처리할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거를 하루 24시간 중에 뭐 10시간, 15시간, 많을 때는 거의 뭐 20시간 가까이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PC 가지고 뭐 할 때도 있고. 그럼 우리 삶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이동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삶은 더 디지털에 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네이티브인 가치 저장 수단인 사실 금부치를 가지고 거기서 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시가총액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파월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란 코멘트를 했는 게 뭔가 그렇죠. 세기를 박는다는 느낌도 들고 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의 시가총액이 넘어선다는 걸 말씀하셨고, 내년과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은 어디까지 예상하시는데요?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저는 일단은 내년 취임 100일 이내에 여러 가지가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까지 25년? 금시총의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절반 가려면 지금 5배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 4.5배 이 정도 되고요. 예. 대략 원화로 하면은 뭐 한 7억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순탄하게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제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고 하면은 또 뭐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낙관적으로 보면은 뭐 그 정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7억 정도, 45만 불, 50만 불 수준까지 지금 이제 10만 6천 불 정도였죠. 오늘 그렇게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트럼프 임기 내에 금시총 금방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코인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은 언제 파실 생각이세요? 이제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그렇죠. 지금 사전에 정답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답변을 많이 드립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있을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단기 차익을 위해 가지고 사서 뭐 잘 팔아야겠다, 막 이런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신혼인데 지금 뭐 집을 좀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목적 자금이고 뭐 1, 2년 내에 현금화가 필요한 그런 자금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적당한 시점, 내년이 어쨌든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 여름 즈음부터 뭐 가을 정도까지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때 즈음에 적당하게 잘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반감기 사이클 봤을 때 내년 여름 정도까지는 보통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 예, 보통 이제 1년 정도에서 최대 1년 반 정도까지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감기 이후에. 근데 반감기가 올해 4월이었으니까 내년 4월부터 내년 1년 반 정도면 한 10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여름 정도까지가 피크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목적 자금의 성격인 경우에 그런 반감기 따라가지고 잘 팔고 다시 또 뭐 많이 빠지면 다시 사고 이런 일종의 뭐 트레이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년 어느 즈음에 피크다라고 말을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은, 언제가 피크인지 정확하게 좀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하게 확실한 부자가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면, 그냥 팔지 말기를, 권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렇죠. 예, 그냥 IT 기업에 가깝거든요, 알트코인들은. 뭐 IT 기업들이 닷컴 버블 이후에 굉장히 많은 IT 기업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이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들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망했거든요. 사라졌거든요. 닷컴 버블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어떤 알트코인들, 어떤 프로젝트들이 향후 20년 뒤, 30년 뒤에 엄청난 성장이 돼 있을지는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비트코인을 그냥 장기 보유를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을 이제 강추하신다면 지금 이미 1억 5천 넘긴 했잖아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그걸 누가 지금 부정하겠어요.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되죠.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법안을 100만 개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분이군요. 이 얘기를 하실 때 뭔 얘기를 하셨냐면, 이 법안을 루이지애나 펄체이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루이지애나 펄체이스가 뭐냐면은 1803년도에 미국이 루이지애나 지역을 프랑스한테 산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넓죠. 미국 전체 영토의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거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거를 삼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팔 때만 해도 프랑스는 관리도 어렵고 뭐 이 중부지방이 뭐 좀 척박하거든요. 이 미국 땅이에요? 예, 미국 전체 영토의 가운데. 왜냐면 미국이 여기에 이제 왼쪽 편에 이민자들이 13개 주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영역을 넓혀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 웨스트 해가지고 왼쪽으로 계속 간 건데, 요거를 프랑스에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는 뭐 스페인이랑 멕시코한테 나중에 사게 되는데,
어쨌든 좌측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루이지애나 펄체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됩니다. 미국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이것을 이제 비트코인 100만 개 사는 거를 거기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마이클 세일러 의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리저브라는 개념은 사실은 미국의 영토를 아주 예전에 취득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디지털 금으로도 얘기하지만 그냥 디지털 부동산으로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또 그런 관점이 가능하냐면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위에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디지털 활동들이 그 위에서 이제 구현이 되거든요. 향후에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우리 예전에 뭐 NFT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디지털 부동산에 가깝고 그중에 비트코인은 가장 노른자의 땅입니다. 자,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맨하탄 이거를 1626년도에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60길더라는 돈을 주고 샀어요. 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2.1트릴리언의 가치인데 이게 연율로 계산해보면 1626년이면 4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율로 계산하면 6% 정도의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400년 평균 환산으로. 루이지애나 펄체이스 아까 얘기했죠? 루이지애나 펄체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2트릴리온 달러에 해당되는데 이게 200년 이상을 연율로 계산하면 6.3%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를 샀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7% 수익률. 알라스카 이거 러시아한테 샀죠? 이것도 7.8%. 우리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를 하면은 당연히 변동성 큽니다. 중간중간. 그렇지만 장기 보유를 하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연율이 30% 정도가 돼요. 시간이 가면서 연환선 수익률은 조금씩 둔화가 되긴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매스 어답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뭐 기업들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아예 사지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아직 안 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거의 다 산 시점이 되면은 추가적인 수요도 좀 제한적일 테니까 그렇죠. 그때는 수익률이 둔화가 돼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가파르게 오르고 내리고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상향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수익률이 이게 마치 아주 오랫동안 사실 이거 처음에 루이지애나 펄체스 이런 거 이거 프랑스가 이 좋은 땅을 왜 팔았겠어요? 지금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뭐 이게 뭐 통제도 안 되고 이거 인대한 구역들이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판 거예요, 그냥. 그냥 돈 받아야겠다. 팔아버린 거예요. 독일이 지난 몇 달 전에 독일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 5만 개를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엄청 폭등해버렸죠. 아마 역사가 그때 왜 팔았냐는 얘기를 독일 정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일 정부에서도 지금 전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좋은 타이밍에 위에서 잘 팔고 밑에서 잘 사겠다. 기가 막히게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럴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은 이 그냥 변동성을 오히려 견디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비트코인을 언제 처음 발견하셨죠?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던 거는 뭐 2012년, 13년이었고, 처음 갔던 거는 13년인지 14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킨텍스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가서 접했죠. 그랬지만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았어요, 그때. 언제 샀나요? 참 서글프네요. 예. 17, 18. 이때 이제 처음 사게 됐고. 그래도 엄청 그때 얼마쯤에 처음으로 사셨죠? 그 당시 가격? 처음 샀을 때는 뭐 그냥 몇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7년 말 지나면서 확 꺾여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규모 있는 자금이 들어갔던 거는 19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사게 됐고, 사실 사람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유튜브 같은 데 이제 가끔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관점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재산 또 뭐 집 팔고 다 팔고 해가지고 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했죠. 그럼 또 이제 인증하라고 하겠죠. 예, 그냥 뭐 그런 것들이 피곤한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개발될 대로 다 된 강남 부동산이 매력적이겠냐? 아니면 마치 루이지애나 펄체이스, 맨하탄, 캘리포니아 땅을 사던 이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여기. 그럴 때의 관점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시작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정보의 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누구나 퍼블릭하게 다 정보가 그렇죠. 접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바다다. 야, 이제는 노하우의 시대가 끝났고 노웨어의 시대다. 어디 있는지만 정보가 어디 있는지만 검색해서 찾아가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인터넷 검색사 이런 것도 있었어. 막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 잘하면 뭐 맞아. 된다고. 그랬던 게 인터넷이었습니다. 정보의 보고였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블록체인의 시작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등장이거든요. 이것은 디지털 공간상에 희소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최초의 희소한 디지털 산물인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단순하게 정보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것은 허상 같은, 그래서 우리가 가상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옛날에 인터넷을. 그렇지만 가짜가 그때 가짜를 얘기하는 가상 공간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사이버가 아니라 크립토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진 이 인터넷 환경을 우리가 뭐 웹3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가치의 인터넷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인터넷의 보급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인터넷 그러니까 전 세계 인터넷 안 쓰는 지역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활성 사용자 숫자하고 그리고 지금 크립토의 활성 사용자 숫자를 비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데이터는 없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현재 이 크립토 혹은 비트코인의 활성 사용자 숫자가 인터넷에 5%는 안 될 것 같은데. 5%라기보다 시기적으로 인터넷의 2000년도에서 2004년도 요 사이로 보고 있어요. 2000년도의 인터넷 어땠나요? 아우, 엄청 느렸죠. 네. 우리가 영화 접속이라고 너무 옛날 얘기 지금 약간 연식이 나오는 것 전도연 같은데. 아닌가요? 전도연이 네. 나온. 영화 접속이 아마 제 기억에 1997년도, 98년도 이때쯤이었고 그때 막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걸로 PC통신 할 때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섰을 때 이제 다음 네이버 이런 거 쓸 때예요. 네이버 상장이 2002년도였습니다. 인터넷의 가장 수혜주였던 게 검색 엔진이었고 구글이 2004년도에 IPO를 하거든요. 네이버가 2002년도였고. 그런데 이때 대비해서 그 20년 지났잖아요. 2002년, 2004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살고 있으니까 20년 지난 사이에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어났냐면은 50배, 60배씩 늘어났어요. 자, 부동산을 가지고 50배, 60배 올랐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겠죠. 그렇게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액상으로 이게 1억 5천 이러니까 비트코인이 대단히 이제 이미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크립토라는 것이 매스 어댑션 되고 있는 아주 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인터넷에 2000년도, 늦게 보면 2004년도 정도에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인터넷 기업에 투자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한다고 하면 관점이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